진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 관련해서, 자,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지정학적인 중간 국가들은요, 국방력을 강화하는 거, 즉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만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을 강화해봤자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넘어설 수 없잖아요. 이건 거의 쉽지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국방력은 갖춰야 되죠. 그래서 세계 6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10위입니다. 경제력 10위인 나라가 그러니까 군사력은 16이면은 꽤 국방력을 그러니까 갖춘 거예요. 예? 1위 국가, 2위 국가보다는 낫지만은, 예? 우리가 1등을 하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의 힘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드 파워, 이런 군사력 같은 하드 파워만이 국가의 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하나의 이런 갈등과 경쟁 속에서 이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이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눈치도 보게끔 하는 힘을 갖출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국방력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런 힘을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뭡니까요? 상대가 내 말을 듣게 하는 거죠. 듣게 할 수 있는 힘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예? 우린 지금 21세기엔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다고 해서 하드 파워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드 파워도 최대한 갖추면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런 하드 파워 말고도 갖춰야 될 게 소프트 파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 우리랑 더군다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예?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소프트 파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CSIS라고 있죠. CSIS가 뭐예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뭘 가지고 지난해 10월 달에요. 뭘 가지고 이 심포지엄 토론을 했냐면요. 여기 봐보세요. Beyond Security. 안보를 넘어서. 제목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한의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와 미국과 ROK 하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니까 남한이죠. 대한민국의 미래. 한국의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와 한미 동맹의 미래. 이겁니다. 언제? 팬데믹 이후의 세계, 포스트 팬데믹 세계에서. 포스트 팬데믹 세계에서는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이 소프트 파워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보니까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고려를 해가지고 한미 동맹의 미래를 재구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 싱크탱크에서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지금요. 전통적인 하드파워 관계,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국 진단이 뭡니까? 한국은 지난 60년간 세계에서 놀라운 진보를 이뤄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회장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과제 중에 한계가 뭐냐면, 창의성이라든가 낙관주의,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거,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한국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제 선진국 강국이 됐는데 한국민들은 여전히 뭐냐면은 자꾸만 그러니까는 이 강국들의 눈치를 보고, 예? 열등감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예? 열등감에.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주도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뭐냐면은 따라하기만 하려고 자꾸 이런 경향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한국이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이 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해서 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의장이라는 사람이. 예? 조셉 나이라고 있죠. 하버드 대학교에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날 기조연설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힘이라는 것은, 즉 권력, 파워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이잖아요. 전통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강요,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너네 공격할 거야. 이런 거죠. 아니면은 너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 테니까 내 말 들어. 이런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매력이다 이거야. 매력이요. 매력이라는 건 뭐냐? 상대방이 그러니까는 강제를 안 하더라도 말을 듣게 하는 힘이죠. 네? 자기 말을 듣게 하는. 근데 이 물리적인 힘하고 하드 파워하고 이 소프트 파워는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게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셉 나이가 소프트 파워를 강조한 이유는 보면은 베를린 장벽이 저게 전통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는 어느 한쪽이 물리력이 강했을 때 한쪽을 그러니까 붕괴시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무너뜨린 게 아니라 베를린 장벽을 보니까는 어떻게 무너졌어요? 동독의 국민들이 와가지고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동독의 국민들이. 그들한테 그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뭐냐? 유럽의 서양의 문화와 방송 이런 거에 있었었죠.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군사력이 그러니까는 어떤 이걸 해체시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 파워가 더 커다란 힘을 발휘하더라 이거예요. 소프트 파워의 원천은 뭐냐면은 문화,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국제 정책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근데 한국이 소프트 파워를 최근에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부상하는 이유는 이 민주주의를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결과다 이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다이내믹하다 이거예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활기가 차다 이거예요. 우리 촛불 시민들 계속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촛불 시민들의 힘이. 그래가지고 이 민주주의 문화를 만들어내가지고 K문화가 여기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의 힘은 민주주의에서 나온 거라고. 그럼 지금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의식의 식민지화를 벗어나가지고 식민화를 벗어나서 소프트 파워강으로 변화하는 과정인데 우리 이번에 기축통화 논란에서도 미국의 통신 블룸버그가 6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기축통화국에 된다면은 그것은 한국일 거다 1순위가. 싱가포르나 캐나다 달러보다 한국에 원할 거다. 걔네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미국의 통신사가. 근데 한국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면서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는 열등감에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IMF가 얘기한 그 기준에 한국이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무대포로 얘기한 게 아니라요. 예? 한국은 그러니까 세계 5대 세계 5대 그러니까 수출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이 5번째거든요. 지금 수출국으로요. 통화라는 건 뭐예요? 교육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의 통화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결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한국 원화를 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들은 한국 원화를 가지고 있어도 써먹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을 얘기한 거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국제 금융시장이 발달한 데다 보니까 나라는 작다 보니까 무역액은 그러니까 수출액은 우리보다 훨씬 작잖아요. 중개무역으로 하는 나라고 더군다나. 예? 캐나다는 미국의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싱가포르 달러나 캐나다 달러보다 한국의 원화가 더 자격이 있다 그러는데 그걸 그냥 굳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얼마나 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예?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려면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24일날 지난주죠. 이거 들으신 분도 있고 이거 이렇게 언론에 제대로 보도를 안 해줘가지고 세계보건기구라고 있죠. 유엔 산하의 WHO라고요. 얘네들이 2월 24일 날에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허브로 선정을 했어요. 대한민국을. 여러분 이거 우연인 것 같죠? 우연 아니에요. 절대요. 이게 이렇게 선정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복기를 하셔야 돼.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서 2020년이죠.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기조연설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온라인으로 한 겁니다.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가서 한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기조연설해달라고 초청받은 첫 번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왜 초청받았냐면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 문법을 만들어냈잖아요. K방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화제가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적어도 2020년에는요. 예? 근데 거기 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 진짜 이런 거 보면 외교적인 이런 것은 그 문재인 정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실력을요. 거기서 뭐냐면 모두의 자유를 얘기했어요. 이 모두의 자유가 뭐냐면은 팬데믹은 모두가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해방될 때 엔데믹이 된다는 얘기죠.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럽니까? 감염이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예? 그 감염자가 많은 나라를 차단시키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거죠. 예?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요? 지난해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를 구축하자고 한미 간에 합의봤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거 많이 설명을 했었죠. 이 의미를요. 이거 했을 때 왜 한 겁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중국이 그러니까 제일 먼저 거기서 벗어나면서 중국이 만든 백신을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이런 쪽에 막 공급을 하면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을 했죠. 그동안에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해결사는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 새로운 문제, 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해결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끄기도 바빠 죽겠는데 중국이 영향력을 확산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걸 차단을 시켜야 되잖아요. 중국의 이런 영향력 확대를요. 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한테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파트너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 그랬죠. 백신을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해서 같이 만들자. 그래서 이걸 전 세계에 공급하자. 그리고 나서요. 6월 달에 UN, 웅쿠타트인데 C가 빠졌네요. 웅쿠타트라고 작년에 많이 들었죠. 대한민국의 지위를 UN 역사상 처음으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대한민국만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국가 지위를 UN에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요. 이 당시에 이걸 주도한 게 누구냐? 개도국들이 주도했습니다. 개도국이 더 많으니까요. UN의 회원국 중에는요. 그런데 이걸 미국이 동의 안 해주면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유엔에 그러니까 저기 큰 손 아니에요. 미국이요. 개도국이 주도를 했지만은 미국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뭐하고 관련이 돼 있느냐? 바로 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 구축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연장선에서 올해 WHO가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 대한민국을 선정이 나온 겁니다. 선정이 나온 거야. 왜 그러냐면요. 개도국들의 웅크타트라는 게 뭐냐면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 협력. 이걸 추구하는 건데, 개도국들이 계속해서 그동안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선진국들한테 경제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기술을, 방법을 알려달라. 그런데 선진국가들이 고기 잡는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막 기근에 허덕이면은 식량을 좀 원조해 주는 거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개도국이나 후진 국가들은 저소득 국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개도국이 특히 타격이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도국이 많은 나라들은 뭐냐면은 관광에 의해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그러니까 1차 자원들을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팬데믹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자원에 대한 수요도 확 줄어들었거든요. 거기다가 뭐냐면 백신이 공급되고 난 다음에는 또 2차 충격을 받죠. 선진국가들은 백신을 막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접종을 하면서 좀 이제 그러니까는 한숨 돌리고 있는데 저소득 국가는 백신 불평등,
여기 이걸로 인해서 또 2차 충격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과제는 뭐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팬데믹에서 빨리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도국들의 염원은 뭐냐면 이 팬데믹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자기들이 백신을 자급화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선진국만 쳐다보고 기다릴 수는 선진국이 그러니까 자기들 다 백신 맞고 난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일부 지원해주는 이런 거 가지고는 저소득 국가의 피해가 너무 크다 이거죠. 자기들도 스스로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도국의 지금 염원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그러니까는 이 개도국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생산 방법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허브로 지정된 거예요. 유엔의 공식적인 그러니까는 센터로 지정된 거예요. 예? 유엔에서 한국이 그 역할로 해달라고 유엔에서 지정을 한 거라고요. 이런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WHO의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게브레 예수스잖아요. 에티오피아 출신이요. 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도국들의 염원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예? 자기들도 그러니까는 이 선진국한테 백신 구걸하는 게 너무너무 치사하고 제대로 공급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러려면 결국 뭐냐면은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그러니까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정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걸로 가지고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존에는 20세기에는 선진국가들이 후진국가한테 뭐냐면요. 그냥 상품을 원조해 준 거잖아요. 상품을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고기를 원조해 준 거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요. 후진국가들은 계속해서 고기 잡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래 자기들 지배하기 쉬우니까. 의존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한국이 하는 건 뭐냐. 백신 원조가 아니잖아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뭐냐면 고기 잡는 법을 그러니까는 지원하는 선진국가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개도국들이 대한민국이 이걸 하게 해달라고 이거 하라고 선진국으로 보낸 거예요. 예? 이걸 하게 한 거예요. 이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세계 백신 불평등을 한국이 주도해가지고 지금 해소에 앞장서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과 함께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모두의 자유를 실천하는 거잖아요. 글로벌 21세기에 요구하는 글로벌 리더죠. 대한민국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바이오 산업에서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폄하를 해. 뭐라고 하냐면은 백신도 하나 개발 못하고 치료제도 개발 못하면서 무슨 국뽕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하냐 그러는데 참 우리가 지금 바이오 산업이 뒤처져 있잖아요. 신약 개발 사업이라는 게 이게 많은 기술도 필요하고 많은 자본 투입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뒤처져 있는 거 다 알죠.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날 그러니까 이런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다 뭐냐면은 글로벌 협업으로 가고 이게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한 혁신들은 다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아바타라는 영화를 만들 때 그 감독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감독이 전 세계 그러니까 수십 개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 제작을 한 거잖아요. 협업을 통해서. 요즘은 대부분 그러니까는 혁신이 협업을 통해서 나오는데 협업에 그러니까 그 혁신에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 그러면 이 바이오 그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그쪽 분야에 계속 연구를 할 게 아닙니까?
그럼 한국에서 키운 사람들이야. 그럼 한국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될 게 아닙니까? 연락이 되고. 예, 제임스 카메론 감독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고맙습니다. 근데 서로가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낼 게 아닙니까? 너 요새 뭐 연구하고 있어? 서로가 아이디어가 이게 교류가 된다고요. 그게 왜 필요한 거냐면 그걸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죠.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안 해볼래? 이렇게 되는 그런다고요. 근데 한국에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육성을 한 사람들이야. 그럼 세계 청년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그러니까 점프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인 겁니다. 예? 핵심 자산이야. 기술 이전을 선진국가들이 안 내놓고 있잖아요. 예? 미국, 영국,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요. 독일 나라들이. 근데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한국과 개도국의 인재들이 힘을 합해서 거기에 주역이 중심이 누구야? 리더가 한국인 거예요. 예? 한국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미국 박사예요. 한국에 있는 경제학 교수 중에서 85에서 한 90%가 뭐냐면 다 미국 박사들입니다. 미국에서, 이 과거에 그러니까 제국을 경영했던 나라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되게 이 통치하거나 관리하는 나라들에서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 유학생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되게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좋은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신들이 지배하는 국가의 엘리트를 구축하는 시도라는 이런 그러니까 지적도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에 하는 것은 뭡니까요? 서로가 그러니까는 진짜 이거는 도움을 주는 관점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홍익의 관점인 겁니다. 홍익의 관점에서 인적 네트워크. 자,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것을 그러니까 교육받고 그 능력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어.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예? 한국에서 자기가 많은 그런 걸 배워가지고 왔는데, 예? 그런데 한국은 제국주의 지배의 경험도 없는 나라야. 위협을 하지 않는 나라야.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지도 않는 나라야. 근데 멋진 나라죠. 왜? 우리가 이미 한국은 멋진 나라로 돼 있잖아요. 그걸 만든 게 뭡니까? K문화잖아요. 지금 뭐냐면 K문화로 그동안에 우리가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진입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여기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청년들은 그 나라 가게 되면 다 엘리트로 살아갈 사람들이잖아요. 중요 분야에서. 예? 엘리트들이잖아요. 이들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뭡니까요?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고마운 나라로 이렇게 가질 게 아닙니까? 예? 이게 바로 뭐예요? 국제 정책인 거죠. 아까 소프트파워를 결정하는 게 뭐였어요? 문화, 가치, 국제 정책 이런 걸 했잖아요. 문화는 이미 우리가 선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정책인데, 국제 정책이 뭐냐면은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제 정책을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를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국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소프트 파워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한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갈 때,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 속에서 갈 때, 한국이 그러니까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을 눈치 보는 이유는 한국을 그러니까는 주목하고 따르는 나라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면 한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는 그 군사력이 엄청 강한 미국과 중국에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외교적인 자율성의 공간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물론 하드 파워인 자주국방도 최대한 갖춰야 되는 거죠. 이거하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예? 이런 걸 갖추었을 때, 그러니까 자주국방력과 소프트웨어를 갖추게 되는 게 이게 국가의 힘을, 안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위험을, 리스크를 차단시키는 하나의 힘인 거잖아요. 예? 우크라이나는 이런 게 내부가 분열돼 있고, 자주국방력도 약하고, 소프트 파워도 없고, 예? 그래서 국가의 힘이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는
외부가 개입해가지고 러시아의 침공을 받게 되고 러시아가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희생을 치르는 거는 그 나라 국민들, 힘이 없는 국민들이라는 거죠. 리더는 그런 거를 사전적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얘기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정치개혁, 통합의 정치를 얘기하는 게 내부 분열을 막겠다. 이거 진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협의체를 만들겠다. 제도화하겠다. 예? 이렇게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리더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위기가 나타날 위기의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을 계속해서 계승한다는 게 바로 그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 우리가 정치 개혁도 바로 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거랬잖아요.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거랬잖아요. 예? 민주주의에서 바로 뭐가 나와요? 이 소프트 파워가 나온다니까요. K문화가 어디서 나온 거라 했었어요? 민주주의에서 나온 거라 했잖아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이것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모두의 자유. 이게 민주주의 가치잖아요. 전 세계가 같이 손을 잡고 서로 협력을 하자. 그래야지만 이 팬데믹에서 우리가 이 팬데믹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 결과로 소위 말해서 이 인력 양성 허브로 지정된 거 아니에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한 지도자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예? 민주주의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제가 뭐랬어요. 컨텐츠 분야라 했잖아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 비즈니스 위크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보도한 거잖아요. 이쪽에서 가장 빠르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누굴 얘기하는 것인가? 대선 때 그는 경험이 너무 부족해. 국정 운영의 낭패를 볼 것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 부패를 끝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사정기관들은 충성파들에 맡겼다. 그 주변에는 이제 예스맨들만 남았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윤석열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 젤렌스키에 대한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젤렌스키에 대한 얘기예요. 예? 근데 이걸 보고서는 우리는 윤석열이 떠오르는 거는 오버랩 되는 것은 지금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위기가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이 위기를 관리할 능력을 보여준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정치 안보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민주주의 강화,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지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내려놓은 거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하지 않으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신념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예를 드는 게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문화강국, 죽산 조봉암이 꿈꿨던 민주주의 강국.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도래하고 있다. 네? 드디어. 얼마나 가슴 벅찬 겁니까?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80년대로 지금 검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는, 네? 이런 사람하고 경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참 씁쓸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리더의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은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민주주의를 강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기회로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늘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여전히 그러니까는 돕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